죽여! 2년 교도소에 발도 못 들이게 만들어! 정보가 새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야!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엎어진 남자가 헐떡였다. 크엉 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서늘하게 내려앉은 침묵 속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너희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진짜 지옥이야. 특전사 4년, 강력계 5년. 이력을 지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죄수 번호 478,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초범이다. 킬러의 직감도, 형사의 촉도, 심지어 강인한 근육의 기억마저 죽음의 문턱에서 봉인해야 한다. 목표는 단 하나. 교도소장과 외부 조직이 얽힌 인신매매 및 살인 카르텔의 전모를 산 채로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해체하는 것. 이곳의 룰은 간단하고 잔혹하다. 절대로 단 한순간도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 그녀의 연기가 실패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이 감옥에 그녀를 가둔 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녀의 연기가 실패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그녀의 죽음이야말로 곧 카르텔의 파멸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옥을 해체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고 모든 계획의 최후 방아쇠는 그녀의 심장에 걸려 있다. 교도소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 끔찍한 게임의 최전방 목격자가 되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뭐 하시면서 듣고 계세요? 운동 중이신지, 식사 중이신지, 침대에 누워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전 9시, 여자 교도소 정문 앞에 박미나라는 이름의 여자가 섰습니다. 철문이 열렸고 차가운 여교도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폭행죄 2년형의 첫 수감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교도관은 겁 많아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며 비웃으며 서현을 안으로 밀어 넣었고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회색 수감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서현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복도 천장의 CCTV 2대, 왼쪽 복도 사각지대, 비상구 자물쇠의 녹슨 상태, 창문 높이와 거리가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졌습니다. 여교도관이 한 방의 문을 열며 여기가 너희 방이라고 말했고 안에는 이미 4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무심하게 신입의 이름을 물었고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는 질문에 서현이 시어머니를 때려서 들어왔다고 말하자 여자들은 킥킥 웃으며 요즘도 고부 갈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냐며 딱 봐도 순둥이인데 엄청 당했나 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신입이 어디 있냐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고 방 안의 여자들이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덩치가 크고 팔뚝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으며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진숙, 이곳의 지배자였습니다. 한진숙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움츠러든 서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서현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고 이름을 물었고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는 질문에 서현이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말하자 한진숙은 코웃음을 치며 고부 갈등이라니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은 서현의 어깨를 세게 밀었고 서현은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한진숙이 내려다보며 여기선 자신이 법이고 자신의 말이 규칙이며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한진숙은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서현을 일으켜 세우며 한진숙 언니를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진숙의 걸음걸이, 말투, 눈빛, 그리고 그녀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모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진숙은 단순히 힘센 죄수가 아니라 철저한 위계 질서를 만들어낸 지배자였고 그 질서는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현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여자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었고 서현도 끝에 섰습니다. 그때 한진숙이 식당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으며 줄은 자연스럽게 갈라졌습니다. 한진숙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고 배식하던 죄수는 떨며 가장 좋은 반찬을 먼저 담아주었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고 당연하다는 듯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서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곳은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배식을 받은 서현이 구석자리로 가려는 순간 한진숙의 부하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여자는 신입이 감히 앉아서 먹느냐며 신입은 바닥이라고 말하며 서현의 쟁반을 탁 쳐서 국물을 튀게 만들었습니다. 서현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들고 구석 바닥으로 갔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죄수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겉으로는 굴욕을 참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진숙의 조직은 탄탄했고 그녀를 따르는 부하가 최소 5명, 그리고 두려워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서현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죄수가 여교도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고 여교도관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죄수는 한진숙의 부하였습니다. 서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교도관들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죄수들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위에서부터 썩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옆 침대의 죄수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죄수가 쉬소리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들리면 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흐느낌이 작아졌고 숨죽인 울음만 남았습니다. 서현은 눈을 감고 참아야 한다고, 지금은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지만 처절한 비명이었고 곧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한진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훔친 자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분노 섞인 목소리였고 다시 비명이 터졌으며 이번엔 더 길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죄수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고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비명이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복도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서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눈을 떴고 그때 복도에서 여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싸웠냐며 의무실로 데려가라는 무심한 목소리였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현은 깨달았습니다. 여교도관들도 이 폭력을, 이 고문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공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교도소장 최만수, 한진숙, 그리고 여교도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반드시 찾아낸다고,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이 세면장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한쪽 구석에 어젯밤 비명을 지르던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죄수들이 그 여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당연한 풍경처럼 말입니다. 서현이 그 여자 앞에 멈춰 서자 옆을 지나가던 죄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한진숙 언니한테 찍히면 저렇게 된다고,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꽉 깨물고 그 여자를 외면한 채 세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 동안 서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이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현은 교도소 작업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단순 작업을 하는 곳이었고 수십 명의 죄수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현도 시키는 대로 재봉틀을 돌렸고 작업장 한쪽 구석에서 한진숙과 여교도관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재봉을 하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여교도관이 이번 달 물량에 대해 물었고 한진숙은 이미 전달했으며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교도관은 좋다고 하며 다음 주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이 왜냐고 묻자 여교도관은 경찰 냄새가 난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서현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한진숙은 비웃으며 걱정 말라고, 들어오면 자신이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며 경찰이든 뭐든 여기 들어오면 다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서현은 재봉틀을 돌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들어온다는 것인지, 설마 경찰 쪽에서 또 누군가를 보낸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서현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 구석에서 한진숙의 부하 한 명이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핸드폰은 절대 금지였지만 그 여자는 당당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알겠다며 내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여자가 핸드폰을 숨기고 복도를 빠져나갔고 서현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교도소 구석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창고 근처로 갔고 벽돌 틈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서현은 멀찌감치서 지켜본 후 여자가 사라지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벽돌 틈의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고 꽤 많은 액수였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돈이 오간다는 것은 거래가 있다는 뜻이었고 한진숙과 교도관들 그리고 외부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현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이며 그 범죄의 중심에는 교도소장 최만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현은 침대에 누워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결정적인 증거를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옆 침대의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입이냐고 물으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1년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한진숙 언니한테 찍혀서 지금은 말도 못하고 완전히 망가졌으며 정신이 나간 것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박수진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독방이라고, 독방에 갇혀 있으며 한진숙 언니가 가끔 찾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의문사한 여자들도 어쩌면 박수진처럼 먼저 고문당하고 망가진 후 죽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현은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수진을 꼭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현은 복도 끝 철문 너머 독방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죄수들이 절대 가지 못하는 곳이었고 그곳을 지키는 여교도관은 한진숙과 돈봉투를 주고받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현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독방 구역의 순찰 패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정확히 4시간 간격으로 여교도관이 교대했고 교대 시간 전후 10분간은 복도가 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열쇠는 담당 여교도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열쇠를 훔칠 수는 없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현은 일부러 다른 죄수와 부딪혀 쟁반을 엎질렀습니다. 여자가 화를 내며 서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서현은 넘어지며 그 여자의 발을 걸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었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교도관이 달려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둘 다 독방 3일이라고 당장 끌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서현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여교도관이 서현을 끌고 독방 구역으로 향했고 철문이 열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 양쪽으로 작은 독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여교도관은 서현을 그중 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어둠이 서현을 삼켰습니다. 독방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좁았고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서현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방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약한 숨소리였고 서현은 벽에 귀를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수진이냐고 들리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고 서현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자신은 신입 박민아이고 도와주러 왔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한진숙이 알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두렵지 않다고, 최수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교도소장과 한진숙이 돈을 주고받는 것을 봤고 최수진이 그들에게 맞아 죽는 것도 봤다고 교도소장이 그녀의 죽음을 낙상사고로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수진, 서현의 수첩에 적힌 3번째 희생자였습니다. 박수진은 계속 떨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실을 다른 죄수에게 말했고 한진숙의 귀에 들어갔으며 그날부터 이곳에 갇혀 매일 밤 한진숙에게 협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이 용기를 내라고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진숙이었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벽에서 떨어져 독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발소리가 박수진의 독방 앞에서 멈췄고 한진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떠들었냐며 신입한테 뭐라고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진숙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진의 비명이 터졌고 서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진숙은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새나가면 진짜 죽인다고 말하며 발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가 서현의 독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진숙이 서현의 독방 문을 두드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입 들리냐고, 박수진한테서 들은 거 있으면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너도 저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은 비웃으며 잘 생각했다고 계속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서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몇 시간 후 독방 문이 열렸고 여교도관이 서현을 끌어냈습니다. 반성했냐며 다시는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며 서현을 내보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박수진을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고, 그녀가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모든 죄수들이 잠든 시간에 서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작업장에서 몰래 빼돌린 낡은 철사 한 개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자물쇠 따기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현은 그림자처럼 복도를 따라 독방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순찰하는 여교도관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서현은 타이밍을 재며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사를 자물쇠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현은 천천히 철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수진의 독방을 찾았고 문 앞에서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고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라고, 들키면 둘 다 죽는다고, 제발 가라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한진숙과 교도소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흐느끼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교도관의 순찰이었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독방 구역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훑었고 여교도관이 철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교도관이 철문 앞에서 멈춰섰고 손전등 불빛이 문틈을 비췄습니다. 서현은 어둠 속 그림자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여교도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왜 열려 있냐며, 누가 또 제대로 안 잠갔나 보다고 혼잣말을 하며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현은 갇혔습니다. 독방 구역 안에 여교도관이 자물쇠를 채운 철문 안쪽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서현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자물쇠를 열 수 없었습니다. 서현은 박수진의 독방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속삭였습니다. 갇혔다고,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기구가 있다고, 천장 끝 환기구로 나갈 수 있다고, 자신도 몇 번 생각해봤지만 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들어
어둠 속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환기구가 보였고 높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현은 박수진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수진의 독방 문틈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고 박수진이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교도소장 사무실 금고 번호라고,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어둠 속에서 종이를 만졌습니다. 네 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은 손끝으로 천천히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김정희.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정희,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 희생자라고, 일주일 후 들어온다고, 한진숙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또 한 명의 여자가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희라는 이름의 여자가 들어오고 그녀는 한진숙의 손에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현은 종이를 꽉 쥐고 박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막겠다고, 김정희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울먹이며 제발 살아서 나가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환기구로 다가가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특전사 시절 훈련받은 몸은 좁은 공간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였고 서현은 환기구 덮개를 밀어 올렸습니다. 좁은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어둠 속을 기어나갔습니다. 몇 분 후 서현은 다른 층 환기구로 빠져나왔고 조용히 복도에 내려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현은 침대에 누워 종이를 펼쳤습니다. 네 자리 숫자와 김정희라는 이름. 서현은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기고 종이를 작게 찢어 삼켰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 교도소장 사무실 금고를 열어 증거를 찾아낼 것. 둘, 일주일 후 들어올 김정희를 반드시 지킬 것. 서현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교도소장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2층 끝 복도 여교도관 사무실 옆에 위치한 두꺼운 나무 문이었고 항상 잠겨 있었으며 문 옆과 복도 끝에 CCTV 2대가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화장실 청소를 자원하며 사무실 근처를 관찰했고 오후 3시 정각 교도소장 최만수가 여교도관 한 명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CCTV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서현은 작업장으로 돌아가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 서현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진숙이 여교도관과 함께 작업장을 나가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고 몇 분 후 돌아왔을 때 한진숙의 손에는 작은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왔고 한진숙이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서현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나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계단 구석에 숨어 한진숙을 기다렸습니다. 한진숙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2층이 아닌 3층으로 올라갔고 서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3층은 일반 죄수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고 한진숙은 복도 끝 한 방으로 들어갔다가 가방 없이 나왔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은 낡은 창고였으며 구석에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현은 가방을 열었고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긴 작은 비닐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약. 교도소 안으로 마약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지만 복도에서 한진숙과 마주쳤습니다. 한진숙은 차갑게 신입이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고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진숙은 서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신입 주제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다음에 또 보면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진숙과 교도소장은 폭력뿐 아니라 외부 조직과 연결되어 마약을 거래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가 교도소장 사무실 감고 안에 있다는 박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찾아내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피하고 문을 열고 금고를 10시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작업장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2층 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가 복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대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여교도관들은 화재 진압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서현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피하는 줄에서 살짝 빠져나와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따라 교도소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한 서현은 주머니에서 철사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고 몇 초 만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놓인 큰 금고 앞으로 다가가 박수진이 알려준 4자리 숫자를 천천히 돌렸고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순간 금고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금액과 함께 한진숙, 외부 조직원 이름, 그리고 사망한 죄수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서현은 장부 핵심 페이지 몇 장을 찢어 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 교도소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재빨리 금고를 닫고 사무실 구석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교도소장 최만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금고로 다가갔고 금고 문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서현은 커튼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교도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장부 일부가 없다고 분명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교도소장은 급히 전화를 걸어 한진숙을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서현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렸고 한진숙이 들어왔습니다. 교도소장이 장부 일부가 사라졌다고 누군가 금고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차갑게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장은 빨리 찾으라고 그 장부가 밖으로 나가면 끝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진숙이 한 가지 묻겠다며 요즘 수상한 죄수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했지만 한진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입 중에 한 명이 있을 거라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현은 커튼 뒤에서 천천히 나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옷 안쪽에 숨긴 장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사무실을 나와 대피했던 죄수들이
다시 모이는 곳으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아무도 서연이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장부를 침대 매트리스 및 가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USB도 함께 숨겼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한진숙이 신입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체 죄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죄수들 앞에서 한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다고, 누군가 훔쳐갔다고, 자백하면 용서하지만 숨기면 전원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의 눈빛이 천천히 죄수들을 후쳤고 서연에게 멈췄습니다. 그녀가 서연 앞으로 다가와 턱을 들어올리며 어제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업장에서 대피했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진숙은 한동안 서연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방을 검사해도 되겠냐고, 숨긴 게 없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진숙은 비웃으며 좋다고, 오늘 저녁 소등 후 내 방을 검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급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녁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전에 장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신입 죄수 한 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정희.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수진이 경고했던 다음 희생자 김정희가 오늘 저녁 들어오고 같은 시간에 한진숙이 서연의 방을 검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김정희를 지키는 것과 장부를 안전하게 숨기는 것. 그날 오후 작업장에서 서연은 옆자리의 죄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오늘 저녁 소등 후 자신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는 것을 꺼내서 화장실 천장 환기구에 숨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놀라며 왜 자신한테 그런 위험한 부탁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모든 죄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만약 한진숙에게 들키면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떨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교도소 정문이 열렸고 새로운 죄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31살 사기죄로 3년형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서연은 복도 구석에서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정희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으며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교도관이 김정희를 서연과 같은 방으로 배정했고 김정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라고, 여기는 위험하다고, 특히 한진숙이라는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희는 놀라며 서연을 바라보았고 고맙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진숙이 부하 2명과 함께 들어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원 나가라고, 방 검사 시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방에서 나갔고 한진숙의 부하들이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떨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그 여자가 장부를 무사히 옮겼기를, 한진숙이 찾지 못하기를 말입니다. 몇 분 후 한진숙의 부하가 서연의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진숙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서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한진숙은 비웃으며 이번엔 놓쳤다고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다고 경고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서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김정희를 지키고 장부를 밖으로 빼내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들어온 첫날 밤, 서현은 그녀 옆 침대에 누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한진숙 앞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서현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자존심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김정희는 줄을 서서 배식을 받다가 한진숙이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배식하던 죄수가 떨며 한진숙에게 먼저 음식을 담아주려 하자 김정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냐고, 여기는 교도소이지 왕궁이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숨을 죽였고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 된다고, 김정희가 가장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한진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정희를 바라보았고 비웃으며 신입이 용감하다고, 이름이 뭐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정희는 떨리면서도 김정희라고, 사기죄로 3년형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진숙이 김정희의 턱을 거칠게 잡으며 여기선 자신이 법이고 규칙이며 신입 주제에 입 놀리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희는 한진숙의 손을 뿌리치며 법은 법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법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한진숙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김정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김정희가 바닥에 쓰러졌고 한진숙의 부하 2명이 다가와 김정희를 붙잡았습니다. 한진숙은 독방 일주일이라고, 법이 뭔지 거기서 생각해보라고 비웃으며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정희가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폭행이라고 신고하겠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어나서 맞고 싶었고 형사로서, 인간으로서 저 폭력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지금 나서면 정체가 들키고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서현은 이를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참았습니다. 김정희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졌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현은 쟁반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정희가 독방에 갇혔고 박수진처럼 한진숙의 손에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현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교도관들이 급히 뛰어가고 의무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서현은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으며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여교도관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소리쳤습니다. 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수진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서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독방 구역에서 나오는 한진숙을 발견했습니다. 한진숙의 손에는 작은 컵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서현은 깨달았습니다.
한진숙이 박수진에게 무언가를 먹인 것이라고, 독이나 약물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분 후 박수진이 들것에 실려 의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약하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서현은 박수진이 지나가는 순간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교도소 정문에 도착했고 박수진은 실려 나갔습니다. 서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진숙과 교도소장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방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부에 연락해야 했고 장부를 빼내야 했으며 김정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연락할 것인가? 서현은 생각했습니다. 한진숙의 부하가 사용하던 핸드폰, 그것을 훔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서현은 한진숙 부하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기다렸다가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일부러 부딪혔습니다. 여자가 비틀거렸고 서현은 사과하며 붙잡는 척하면서 재빠르게 여자의 주머니에서 작은 핸드폰을 빼냈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서현을 밀어내며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울렸고 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라고, 김서현이라고, 증거를 찾았다고, 장부와 USB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놀라며 어디 있냐고, 지금 당장 빼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현은 화장실 천장 환기구에 숨겨뒀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못 빼낸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이틀 후 새벽 3시에 교도소 외벽 쪽으로 가라고,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겠다고, 장부를 넘겨주면 즉시 구출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알겠다고, 반드시 그때까지 버티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칸에서 나오려는 순간 서현은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서현은 다시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한진숙이 부하 3명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화장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누군가 훔쳐갔다고, 이 화장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켰습니다. 한진숙의 부하들이 하나씩 화장실 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칸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칸 서현이 있는 칸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진숙의 부하가 서현을 발견했습니다.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고, 신입이 여기 숨어 있다고 외쳤습니다. 한진숙이 천천히 다가왔고 서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서현은 떨리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자신을 찾냐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은 비웃으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훔친 거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 같은 거 없다고, 오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진숙은 서현의 옷을 잡아당기며 몸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옷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서현이 전화를 끊은 후 핸드폰을 화장실 물탱크 안에 숨겨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진숙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서현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너라고, 내가 훔쳤다고, 어디 숨겼냐고 소리쳤습니다. 서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모른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진숙은 서현을 벽에 밀어붙였고 서현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증거가 없으니 일단 놔주겠지만 계속 지켜볼 거라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 하면 그때는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진숙과 부하들이 화장실을 나갔고 서현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핸드폰을 미리 숨겨두지 않았다면 들켰을 것이었습니다. 서현은 화장실 물탱크를 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서현은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진숙이 여교도관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진숙이 서현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여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현은 확신했습니다. 한진숙이 자신을 본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만 실수해도 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현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매트리스 밑 가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이틀 후 새벽 3시 외벽에서 팀장의 사람을 만나 장부를 넘겨주고 구출 작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김정희를 확인해야 했고 한진숙의 감시를 피해야 했습니다. 서현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이틀만 견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독방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김정희의 독방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서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정희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곧 구해주겠다고, 이틀만 버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입, 또 여기서 뭐 하냐는 한진숙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현은 깜짝 놀란 척하며 돌아섰고 한진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작업장 가는 길이 헷갈려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진숙은 서현에게 다가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너 정말 수상하다고, 자꾸 이상한 곳에 나타난다고, 혹시 경찰이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자신은 그냥 폭행죄로 들어온 며느리일 뿐이라고, 경찰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은 한동안 서현을 노려보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라고, 오늘 밤 작업이 있다고, 너도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현은 무슨 작업이냐고 물었고 한진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알게 될 거라고, 그때 내가 진짜 누군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현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진숙의 부하 2명이 들어와 서현을 깨우며 일어나라고, 한진숙 언니가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떨리는 척하며 일어나 부하들을 따라 복도로 나갔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3층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한진숙과 부하 5명이 서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색 큰 가방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진숙은 서현을 보며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이 가방들을 교도소 외벽 환기구까지 옮겨야 한다고, 거기서 외부 사람이 받아갈 거라고, 내가 가방 하나를 들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물었고
한진숙은 차갑게 알 필요 없다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거부하면 내가 스파이라는 증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가방 안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고 서현은 마약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행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이동했고 여교도관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CCTV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작업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간 일행은 복도 끝 환기구로 다가갔고 한진숙이 환기구 덮개를 열자 밖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대기 중인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가방들이 차례로 환기구 밖으로 넘겨졌고 서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방을 넘기면서 외부 차량 번호와 남자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한진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너도 공범이라고. 경찰한테 말하면 너도 같이 잡힌다고 비웃었습니다. 일행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독방 구역에서 김정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진숙이 멈춰서며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오늘 밤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고 말하며 독방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진숙이 지금 김정희를 해칠 것이었고 서현은 따라가며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지금 막으면 정체가 들키지만 막지 않으면 김정희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진숙이 독방 철문을 열고 들어가 김정희의 독방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고,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김정희가 떨리는 몸으로 밖으로 나왔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으며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한진숙이 김정희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법이 뭔지 이제 알겠냐고, 오늘 내 팔 하나는 부러뜨려야겠다고 비웃으며 김정희의 팔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의 비명이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졌고 한진숙은 더욱 세게 팔을 비틀었습니다. 뚝! 팔이 꺾이는 소리가 났고 김정희가 바닥에 쓰러지며 기절했습니다. 한진숙은 만족스러운 듯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저 여자를 독방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박수진처럼 병원에 실려가면 조사가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이 고개를 돌려 서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신입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하냐고, 너도 맞고 싶냐고 소리쳤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저으며 설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고, 박수진 건으로 이미 의심받고 있다고, 또 사고 나면 경찰이 올 수도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진숙은 한동안 서현을 노려보다가 쯧 소리를 내며 김정희를 발로 찼습니다. 오늘은 봐주겠지만 다음엔 끝장이라고, 신입 내가 말렸으니까 내가 책임지라고 경고하며 독방 구역을 나갔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나갔고 서현은 혼자 남아 바닥에 쓰러진 김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정희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부러진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서현은 김정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독방 안에 김정희를 눕히고 서현은 자신의 옷을 찢어 김정희의 팔을 고정시켰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응급처치였고 서현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정희가 신음하며 눈을 떴고 서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왜 도와주냐고, 고맙다고 울먹였습니다. 서현은 김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반드시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현은
독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의심을 샀다는 것을, 한진숙이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을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서현은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여교도관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진숙과 여교도관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현은 문 옆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박미나라는 죄수를 조회해봤는데 이상하다고. 폭행죄로 수감된 기록은 맞지만 과거 이력이 너무 깨끗하다고. 보통 폭행죄 초범도 전과나 전력이 조금은 있는데 사람은 완전히 백지라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위장 신분이라는 뜻이냐고 말했습니다. 여교도관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매우 의심스럽다고. 경찰청에 확인 요청을 넣었다고. 내일 오전이면 답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다고. 저 여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내일 오전 결과 나오는 즉시 알려달라고. 경찰이면 교도소장님께 보고하고 처리하겠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현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그때까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외벽에서 팀장을 만나 장부를 넘기고 구출 작전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천장 환기구에서 장부와 USB를 꺼내 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오늘 밤까지만 버티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현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새벽 3시까지 9시간이었습니다. 서현은 눈을 감으며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밤 2시 50분에 방을 나가 외벽으로 향하고 3시 정각에 팀장을 만나 장부를 넘기고 구출 작전이 시작되면 김정희를 데리고 탈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고 있었고 서현은 재빨리 일어나 침대 옆에 섰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고 한진숙이 부하 4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진숙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진숙이 종이를 서현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답이 왔다고. 박미나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지금 수감되어 있지 않다고. 진짜 박미나는 석 달 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그럼 너는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완전히 들켰습니다. 한진숙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라고. 교도소장님께 끌고 가서 처리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부하 4명이 서현에게 달려들었고 서현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사라졌고 차갑고 날카로운 형사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서현의 팔을 잡으려 하자 서현은 그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자 서현은 몸을 낮춰 어깨로 부하의 배를 받아내고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부하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서현은 침착하게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10초 만에 4명의 부하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움직임이었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진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현은 천천히 한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김서현이라고. 한진숙과 교도소장 최만수는 마약 거래, 살인, 은폐, 조직 범죄로 체포될 것이라고.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고, 끝났다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한진숙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너를 죽이고 증거도 없애면 된다고 소리치며 서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진숙은 덩치가 컸고 힘도 셌지만 서현은 훈련받은 형사였습니다. 한진숙의 주먹을 피하고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한진숙이 바닥에 쓰러졌고 서현은 그녀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한진숙이 소리쳤습니다. 놔라고. 죽여버리겠다고 발버둥쳤지만 서현은 더 세게 팔을 비틀었습니다. 한진숙이 신음하며 움직임을 멈췄고 서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내가 한 모든 짓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죽은 여자들의 억울함이 풀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교도소장 최만수가 여교도관 6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교도소장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서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진숙을 놔라고. 안 그러면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을 놓지 않고 교도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교도소장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셋을 센다고. 하나, 둘. 서현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한진숙을 놓으면 둘 다 죽을 것이고 놓지 않으면 교도소장이 정말로 쏠 것이었습니다. 서현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교도소장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 한진숙이 갑자기 몸을 비틀며 서현의 팔에서 벗어났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이 도망치려는 줄 알았지만 한진숙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현 앞을 가로막으며 교도소장을 향해 섰습니다. 한진숙이 교도소장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쏘지 말라고. 이 여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경찰이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진숙,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비켜서지 않으면 너도 같이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진숙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라고. 어차피 자신도 죽을 목숨이라고. 10년 동안 교도소장의 개처럼 살았다고.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의 등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진숙이 자신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한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한 절도범이었다고. 3년형을 받고 들어왔는데 교도소장이 접근했다고.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밖에 있는 딸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회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한진숙에게는 8살 딸이 있었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으며 딸은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장은 한진숙에게 간단한 일만 도와주면 형량을 줄이고 딸아이 학비도 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절박했던 한진숙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이었다고. 물건을 옮기거나 다른 죄수들을 통제하는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은 커졌고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다른 죄수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진숙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교도소장은 이미 범죄에 가담했으니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 안 들으면 딸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도소장의 명령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으며 괴물이 되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한진숙은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것을 안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교도소장의 개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진숙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소나귀에 갇혀 10년을 살아온 또 다른 희생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도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고백이라고 하지만 내 딸은 이미 내가 괴물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작년에 면회 와서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갔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진숙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도소장은 계속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은 이제 대학생이라고, 내가 없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엄마가 죄수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며 산다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숙이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딸을 지키려고 한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고, 딸은 이미 자신을 버렸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진숙이 서현을 돌아보았고 서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진실을 밝히면 딸이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함께 나가서 증언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한진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교도소장과 외부 조직의 모든 범죄를 밝히겠다고 떨리며 말했습니다. 교도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둘 다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증언할 기회 따위 없을 거라고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고 한진숙이 서현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이 한진숙의 어깨를 관통했고 한진숙이 서현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을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냐고, 바보같이 왜 막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진숙은 피를 흘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속죄라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했다고, 처음으로 사람답게 행동했다고, 부디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떨리며 말했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옷을 찢어 한진숙의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지만 서현은 포기하지 않고 지혈을 계속했습니다. 한진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전해달라고,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엄마는 끝까지 딸을 지키려 했다고 전해달라고 떨렸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전하겠다고, 하지만 한진숙이 직접 말하는 게 더 좋다고, 죽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장이 다시 총을 겨누려 하자 서현은 재빨리 몸을 날려 교도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총을 쏘려 했지만 서현은 이미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서현은 교도소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교도소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여교도관 6명이 일제히 서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현은 첫 번째 여교도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두 번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6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에서 서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교도관이 서현의 등을 때렸고 네 번째가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서현이 바닥에 넘어졌고 여교도관들이 서현을 짓눌렀습니다. 교도소장이 바닥의 총을 집어들고 서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총구를 서현의 머리에 겨누며 비웃었습니다. 끝이라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말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멈춰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복도 끝에 김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부러진 팔을 붕대로 감은 채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비상벨 스위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비상벨을 누르겠다고, 그러면 모든 죄수가 깨어나고 난리가 날 거라고, 외부에도 신호가 가서 경찰이 올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교도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겁죽이냐고, 내가 감히 누를 수 있겠냐고, 누르는 순간 너도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희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저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떨리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정말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삐! 날카로운 벨소리가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비상등이 켜졌으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의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잠들어 있던 죄수들이 깨어나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고 교도소장은 당황했습니다. 서현은 그 틈을 타 여교도관들을 밀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바닥의 한진숙을 일으켜 세우고 김정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교도소장이 총을 쏘려 했지만 복도로 쏟아져 나온 죄수들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서현은 김정희의 손을 잡고 한진숙을 부축하며 복도를 따라 외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교도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지하로 내려가 환기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서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서현은 환기구 덮개를 열고 김정희를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한진숙도 힘겹게 환기구를 통과했고 서현이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소장이 여교도관 2명과 함께 도착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가는군 하고 좋다고 함께 죽자고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외부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교도소 외벽이 흔들렸고 더 큰 사이렌이 울렸으며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도소장 최만수, 즉시 항복하라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다고, 저항하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도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서현은 재빨리 환기구 밖으로 빠져나왔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서현은 신분을 밝히고 한진숙과 김정희의 치료를 요청했으며 옷 안쪽에 숨긴 장부와 USB를 꺼내 특공대장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라고, 이것으로 교도소장과 외부 조직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공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교도소 안으로 진입했고 잠시 후 교도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서현은 구급차에 실린 한진숙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진숙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서현의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처음으로 사람답게 죽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떨렸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죽지 말라고, 살아서 증언해야 한다고, 딸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서현은 팀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어떻게 되었냐고,
그 여자를 찾았냐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상태가 위중하다고 의식을 되찾을지 모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수진을 지키지 못했고 그녀는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서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수진,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다고. 부디 살아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봐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현은 법원 청사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교도소장 최만수와 한진숙 그리고 관련자들의 첫 공판 날이었고 서현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장 최만수는 마약 거래, 살인 교사, 조직 범죄 등 10여 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진숙은 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었으며 검찰에 전면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교도관들도 대부분 체포되었고 외부 마약 조직원들도 추적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서현이 확보한 장부와 USB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10년간 은폐되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의 증언이 없어도 유죄 판결은 가능했지만 서현은 박수진이 직접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고통받으며 지켜온 진실을 세상에 알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현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교도소 내 조직 범죄와 인권 유린이라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서현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 증인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교도소장 최만수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3개월 만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진숙이 들어왔습니다. 한진숙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진숙이 서현을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고 서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부르며 재판 시작을 선언했고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교도소장 최만수는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죄수들을 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외부 조직과 결탁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진숙은 교도소장의 지시로 실제 폭행과 협박을 수행했으며 최소 3명의 죄수 살해에 가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의 변호인이 일어서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장부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진숙의 증언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증인 신청을 했고 첫 번째 증인으로 서현이 호명되었습니다. 서현은 증인석에 섰고 선서를 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서현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목적으로 교도소에 위장 잠입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했는지,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차례로 물었습니다. 서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도소 내 의문사를 수사하기 위해 잠입했다고, 그곳에서 교도소장과 한진숙이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죄수들이 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교도소장 사무실 금고에서
장부와 USB를 확보했다고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교도소장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위장 잠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부를 훔친 것이 절도가 아닌지, 증거 확보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지 공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서현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상부의 승인을 받았고 영장도 발부되었으며 증거 확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변호인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고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호명했습니다. 한진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진숙은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었고 검찰과 사법 거래를 통해 감형을 받는 대신 모든 진실을 증언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한진숙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교도소장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죽은 죄수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접근해 딸을 미끼로 협박했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점점 마약 거래와 폭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이선미와 박은영, 최수진을 자신이 직접 폭행했고 그들이 죽었다고 떨리며 증언했습니다. 한진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선미는 교도소장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박은영은 마약 거래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최수진은 우연히 교도소장과 외부 조직원의 거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한진숙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외부 조직과 한 달에 한 번씩 마약을 거래했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으며 그 돈의 일부는 여교도관들에게 뇌물로 지급되었다고. 교도소 시스템 전체가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후회하는지 물었습니다. 한진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죽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자신의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도소장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한진숙이 감형을 받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니냐고, 모든 책임을 교도소장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공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진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고, 감형을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진실만은 밝히고 싶다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떨리며 답변했습니다. 변호인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고 한진숙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진숙이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교도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도소장은 한진숙을 향해 차갑게 웃었고 한진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호명하려는 순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한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은 박수진이 법정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증인 명단에 없는데 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검사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추가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박수진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최수진 사례를 직접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 신청을 허가했고
박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수진은 선서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교도소 복도에서 교도소장과 한진숙이 최수진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최수진은 교도소장에게 돈을 요구했고 교도소장이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그래서 교도소장이 한진숙에게 명령해 최수진을 때려 죽였다고 떨리며 증언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무서워서 다른 죄수에게 말했고 그 말이 한진숙의 귀에 들어갔으며 그날부터 독방에 갇혀 매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살고 싶어서 침묵했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미칠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수진이 교도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죽은 최수진과 이선미와 박은영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교도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이것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오늘 재판을 마치고 다음 공판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현은 박수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냈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난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서현은 박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진은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이 있었습니다. 서현이 박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서현이 구해준 거라고. 서현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영원히 침묵했을 거라고.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고 떨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진숙이 호송 차량에 실리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진숙은 서현과 박수진을 보며 멈춰 섰고 두 사람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미안하다고.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떨리며 말했습니다. 서현은 한진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것,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딸도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진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서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교도소장은 중형을 받을 것이며 한진숙도 죗값을 치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현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그녀는 구출된 후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아직 서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현은 김정희를 찾아가야 한다고,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현은 팀장에게 김정희의 연락처를 물었고 팀장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서현은 김정희가 머물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서현은 작은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김정희가 나타났습니다. 김정희는 깁스를 푼 상태였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서현을 보자 눈이 커졌고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현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김정희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서현은 김정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비상벨을 눌러준 것 정말 고맙다고. 내가 없었으면 모두 죽었을 거라고.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꿨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서현이 먼저 자신을 구해줬다고. 독방에서 팔이 부러지고 죽을 뻔했을 때 서현이 구해줬다고. 그때 서현이 손을 잡으며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김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사기죄로 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바뀌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살고 있다고.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 서현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매일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김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내가 진짜라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고 서현이 일어서려 할 때 김정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손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고 펜던트에는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서현 형사님이 준 용기를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형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현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김정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고 그 순간 교도소에서의 모든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죽은 죄수들의 가족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미의 어머니, 박은영의 남편, 최수진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만수는 10년간 교도소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무고한 죄수들을 폭행하고 살해했으며 그 모든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켰고 법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만수를 마약거래, 살인교사, 직권남용, 조직 범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선미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고 박은영의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으며 최수진의 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에게 이제 편히 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교도소장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진숙은 교도소장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고 직접 폭행과 살인을 저질렀으며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 역시 교도소장의 협박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한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진숙을 살인 방조, 폭행, 마약거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피고인은 이 시간을 깊이 반성하며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선고했습니다. 한진숙은 눈물을 흘리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자를 방치하고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죽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현은 한진숙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는 이미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한진숙의 딸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현은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고 잠시 후 한진숙이 들어왔습니다. 한진숙은 수감복을 입은 채 면회실로 들어와 딸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한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한 모든 것이 결국 너를 아프게 했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침묵했고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진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교도소장이 내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것만 생각했다고. 내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바랐다고. 하지만 결국 엄마는 괴물이 되었고 너를 더 아프게 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뎠냐고, 말했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괴물이 되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진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교도소장이 너를 해칠까봐 무서웠다고. 내가 엄마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 상처받을까봐 무서웠다고. 그래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면회 왔을 때 엄마를 원망했다고. 왜 내 엄마가 저런 사람이냐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엄마가 진실을 말하는 걸 보고 조금 이해가 되었다고 떨리며 말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것, 엄마도 나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 이제 조금은 알겠다고. 하지만 용서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당연하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15년 후 엄마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만나줄 수 있냐고. 그때까지 엄마는 열심히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엄마가 되어 있을 테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15년 후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엄마도 건강하게 지내라고, 엄마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떨리며 말했습니다. 한진숙은 딸의 말에 목 놓아 울었고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의 손을 마주대었고 그 순간 10년간 쌓인 미움과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서현은 한진숙의 딸과 함께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딸이 서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엄마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영원히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준 것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현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순간 옳은 선택을 했다고, 15년은 길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엄마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도소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미움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현은 경찰청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의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박수진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완전히 회복해서 지금은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전국을 다니며 교도소 인권 개선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용기 있게 나누며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김정희였습니다. 김정희는 회사에서 모범 사원으로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며 과거의 잘못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한진숙과 딸이 교도소 면회실에서 손을 마주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진숙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다른 죄수들을 돕고 있었고 딸은 매달 한 번씩 면회를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15년 후의 재회를 약속하며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사진들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현의 휴대폰이 울렸고 새로운 사건 배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요양원 내 노인 학대 의혹 사건이었고 서현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서현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사무실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디든 약자가 고통받는 곳이 있다면 달려가겠다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경찰차에 올라탄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죽은 이선미, 박은영, 최수진은 이제 평화롭게 잠들었을 것이라고, 그들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니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박수진, 김정희, 한진숙은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치유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고 불공평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온다고,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그것이 자신이 교도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서현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김정희가 준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였고 그것은 서현에게 언제나 초심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서현은 햇살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자들의 편에 서겠다고,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것이 형사 김서현이 평생 지켜갈 신념이었고 오늘도 그녀는 그 신념을 가슴에 품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진숙과 딸의 화해가 감동적이었나요? 아니면 서현 형사의 용기가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받았어요. 한진숙이 불쌍해요. 서현이 멋있어요. 이렇게 짧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